음, 여기서 이제 배움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배움이라는 것은 마치 언어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 속에 진입할 때 이미 알무의 체계로 받아들인 걸 말해요. 그게 알무의 체계가 있어야 사실 목도 부여되는 거고요. 그 속에서 자기 몫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이런 거죠. 이 과정은 굉장히 이제 랑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연접적이면서 동시에 이접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접이 되면서도 이접이 되는 이런 방식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기성의 감각에서, 기존의 감각에서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도 되면서 단절도 되는. 그러니까 알아야지만 뭡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혼돈이라는 거예요. 혼돈. 이게 이제 랑시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이 와가지고 인식을 가지고서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혼돈이 발생한다는 거죠. 혼돈이. 예, 그 혼돈이 뭐냐 그러면 비평행위와 작품을 만드는 행위, 다시 말하면 비평과 예술 행위가 혼동이 된다는 거지. 이게 랑시는 그게 미학의 정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게. 왜냐하면 랑시르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브루디에라든가 뭐 바디우라든가 특히 리오타르 이런 사람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브루디에를 많이 이제 비판하는데, 브루디에가 이야기하는 방식들의 어떤 그런 예술론, 난 좀 이따 하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해요. 이 랑시르가.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이 브루디에나 리오타르 같은 사람은 참지를 못했다는 거지. 그 자체가 미학의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랑시르가 볼 땐 그 문제점이 뭐라는 거야? 미학의 정체성이에요. 미학의 가능성이라는 거지. 그 선들이 분할되어 있는 선들이 어떻게 되는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비평 행위와 비평과 그러니까 예술 행위가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죠? 그것이 구분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요. 비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구분해주고 뭔가의 차이를 짓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다는 거야? 예술 행위라는 것은 이 차별과 구분을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연접적이면서 이집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섞여버리면 미학에서, 그죠?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랑시르의 생각인데, 랑시르가 이제 이런 예를 드는 게 1848년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에 노동자들이 발행한 노동자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명한 이제 아주 자주 거론되는 건데, 노동자의 소리라는 그 저널에 실려있는 한 노동자의 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노동자는 사실 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그 미학적 판단의 핵심 개념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식의 표현으로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칸에다가. 그게 얘가 뭐냐면 미전공이 이제 일을 멈추고 자기가 만든 방을 봅니다. 자기 미전공인데 자기가 만든 방을 갑자기 이제 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몫을 노동자로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 그 몫을 부여받은 자리에서 이탈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그 행위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비평을 하게 되는 거지. 예술가가 뭐가 되는 거야? 비평가가 되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뭘 해요? 뭘 돌아보면 됩니까? 자기가 만든 방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랑시르는 미학적 차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좀 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비평가와 예술 창작가가 있으면,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인 윤리죠. 그러니까 비평가는 비평가의 몫을 해야 되고 예술가는 예술가의 몫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부분이 무너질 때, 이 경계가 무너질 때, 비평가가 더 이상 비평할 수 없는 예술 작품이 나올 때, 비평가 스스로 자기를 대변하는 작품이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죠? 새로운 작품이 언제 비평가 알아봐준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인상파를 뭐 비평가들이 알아봐줬어요? 어디 큐비즘을 비평가들이 알아봤나? 작가들이 다 자기들이 뭡니까? 이런 새로운 예술하고 나온 거 아니야, 그냥 밖으로. 그게 이제 랑시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비평은 무너지는 거지. 기존의 비평 체제가.
근데 그게 기존의 어떤 비평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없었다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게. 그죠? 거기서부터 학습받아가지고 그런 게 나오게 된단 말이지. 왜? 학습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감각 체제에 포섭되지 않는 감각들, 떠오르는 감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알미 생기는 거야, 그 속에서. 자, 이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이제 그 랑셰르 선생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또 누가 질문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미학이나 이런 거다, 미학하면 또 한 가지 예를 든 게 뭐냐면, 미술관이 있다 이거죠. 미술관이. 그러면 사람들이 미술관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죠? 미술관에 들어와가지고 그 미술관에 있는 그림들을 본다는 거죠. 그죠? 그 행위가 뭐예요? 그냥 거기에는 다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몫이 있는 자들이 어떤 몫을 가졌든 간에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다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을 보고 뭐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을 논하게 되는 거지. 이런 걸 이제 플라톤은 참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죠, 이게. 대혼란. 뭐, 무식한 놈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 떠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런 걸 이제, 그때 보세요. 와가지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되나? 그건 아니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동자로서의 또는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할당받은 그 몫으로부터 이탈해서 이야기를 할 때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사람이 아니면 거기를 보러 오겠어요, 네? 그죠? 그 뭔가의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위해서 오든 자기는 그림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자신의 몫에서 부여된 그 이상의 어떤 그 뭔가 그 이상의 과잉을 뭡니까? 추구할 때 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자면.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면 한다는 게 비평감으로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항상 비평을 받아야 되는 그죠? 또는 그 감각적인 나눔에 종속되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감각적 나눔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랑셰르가 그러면 그게 혁명인가? 그건 아니지. 랑셰르는 뭐라 그러는가? 그거 인양한다는 거지. 내가 비평가 인양 이 노동자도 뭐요? 자기가 예술가 인양 그죠? 자기가 비평가 인양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뭐 인양 군다는 거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이제 그 공동체가 부여해주는 선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지 막. 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해. 괴물이 탄생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너는 뭐야 도대체. 이 주제에 뭐냐.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죠? 제가 이제 예전에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문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울산 지역에서 이제 제가 부산하고 이제 경남 지역에서 이제 문학회를 하나 했어요. 바깥에다가. 그때 청년문학회, 노년문학회 이게 많잖아요. 내가 이제 밖에서 청년문학회, 졸업하고 나간 사람들이 이제 글 쓰는 모임을 이제 문학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의 한 분이 계셨어. 그분이. 이분이 뭐 하냐면 선방공이에요. 선방공. 근데 이분이 소설을 쓰면 이렇게 이제 이문열 같은 소설 쓰는 거야.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 같은 또는 뭐 이렇게 뭐 사람의 아들 같은 소설 쓰는 거예요. 문체도 그래요. 막 진짜 이렇게. 사실 그런 소설가가 한 명 있었어요. 진짜 기성소설가 그런 게 한 명 있죠, 그죠? 진짜 완전 이른바 그 당시에 민중문학, 뭐 노동자문학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가 완전히 동떨어진 문학이지. 저는 그때 굉장히 그거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진짜 반동적 문학이다. 뭐, 니는 왜 노동자 이런 소설을 쓰느냐부터 제가 별의별 소리를 다 했지만,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어떤, 그러니까, 이른바 운동권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규정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저는 그때 리얼리스트였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생각들. 그게 이제 랑셰르한테 오면 그 해명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해명이. 이 노동자는 뭐예요? 선방공이지만 그 소설을 쓸 때는 이문열이 양 부는 거지. 그죠?
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사람, 나처럼 이렇게 문화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어떤 윤리적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혼란을 초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노동자가 이런 작품을 쓰지라고 이야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뒤집어 생각하면 왜 지식인이 노동문학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어떤 감각들이 탄생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인식들이 탄생했을 때 감각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랑시르가 하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이 노동자의 글은 어때요? 노동자가 어떻게 됩니까? 칸트의 어떤 철학자인 것처럼. 그죠? 그 무관심한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랑시르는 이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응?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최초로 파업을 해가지고, 자본가들이 들어왔을 때, 자본가들이 뭘 요구하냐 그러면, 모자를 부수시오라고 요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신들을 존중해주는. 근데 그때 모자를 부수시오라는 말은 뭐예요? 그 공동체가 자기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잖아. 그걸 누구에게 강요합니까? 부르주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랑시르가 말할 때 무지한 주체들이죠. 다시 말하면, 그걸 누구한테 공동체에서 배우는 거야. 사람의 예의라는 것은 이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사람답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아무리 사람답게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답게 대접을 받는 것이라는 걸 알죠. 근데 그거를 표현을 못할 뿐이지, 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계적인 질서라든가 권력적 질서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 어디에 나옵니까? SOS에 나오죠. SOS 긴급 출동이 나오잖아. 보면, 그 굉장히 기독교적인 방송인데, 응? 근데, 그걸 보세요. 그걸 보면 어떻게 나와요, 그게. 긴급 출동이 보면, 그게 무슨 노예가 항상 나오잖아. 노예 이래가지고. 노예 아저씨들, 노예 할아버지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에 사람들 호기심상을 보는데 그게 사실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인지하고 있잖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자신들이 인간적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 알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중에 이렇게 대접을 제대로 해주면 다 어떻게 돼요? 이제 다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랑시르 말이 설득이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랑시르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 때문에 굉장히 랑시르가 볼 때 미학이라는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그걸 배우느냐는 거야. 뭐 철학을 통해서 배웠냐, 이런 게 아니죠. 감각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지. 감각이 바로 그것 때문에 knowledge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랑시르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거기에서 뭐죠? 배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 머물 때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공평무사해지지. 이 차원에 머물 때. 얘가 이야기했던 그 대초동의 아주머니들처럼 되잖아요. 모든 즐거움을 다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물론 그 바깥으로 나갔을 때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랑시르는 긍정하는 거예요. 이 긍정한다는 것은 이게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선하게 판단,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진짜 그건 요한만은 뭐에서 노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뭘로 보는 거예요? 긍정한다는 이야기야. 그 자체가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옛날에 촛불에 썼던 글의 핵심이에요. 그걸 긍정하자는 거지.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이야기해. 중간계급이라고 긍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중간계급이 명평이 원동력이었는데. 자기들이 거기 나온 사람, 중간계급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노동자가 나왔습니까? 부르주아가 나왔어요. 그게 누가 나왔어요, 다. 강남 좌파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중간계급들이 다 나왔던 거예요, 그게. 자기가 중간계급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중간계급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를 긍정하자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랑시르는 뭘 비판하냐면, 미학이라는 것은 취미 판단과 관련된 사회 현실을 은폐하거나 철학적 사변을 위해서 예술적 실천을 왜곡하는 기생적 담론, 이런 걸로 미학을 치부하는 행위를 굉장히 비판해요. 기생적 담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 정확하게 말하면 또 이 랑시르의 미학이라는 것은 미학 이론이에요, 이론. 그죠? 이론을 말합니다, 이론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학이라는 것이 기만적이고 가상적이다, 이런 이 비판 이론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미학과 심리성을 분리하는.
뭐 이런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랑시에르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피에로 부르디에를 연락에 까요. 예? 피에로 부르디에는 히브리어 반미학주의자잖아. 이 사람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다 기만이죠. 계급 투쟁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이에요, 기만. 응? 그래서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정치적입니다. 근데 랑시에르 볼 때 그게 겉으로는 급진적이고 정치적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학과 정치의 분리를 절대화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죠? 정치가 미학화할 수 있는 방도도 없애버리고 미학도 정치화할 수 있는 길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부르디에는 뭐면 미학적 판단하는 것은 해당 계급의 이해관계와 관계가 있다. 이런 굉장히 막시스트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굉장히 좀 속류 막시스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런 말 잘 통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잘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랑시에르가 이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당 계급의 이해관계와 미학적 판단이 관계가 없다. 종하지 않는다라고 랑시에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부르디에처럼 궁전을 지은 노동자도 아닌 궁전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순수 미학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은 뭐라고 부르디에 비판하냐면 노동자는 그런 순수 미학에 대한 환상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학이라는 것은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식인들이라는 지식인 그룹이만 이 부르디에는 사실 집요하게 누구를 까요? 이 지식인을 까잖아. 지식인을 막 깝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바 이제 지식인을 권력 집단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라는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안티조선 운동하는데 괜히 힘을 줬어요. 부르디에가. 재밌는 거는 우파들도 부르디에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 어? 제가 얘기했잖아. 사르트르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파의 버전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파 들루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파 들루지안이. 그러니까 사실 들루즈의 가장 큰 적은 파시즘이에요. 파시즘인데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방식인데 부르디아가 들어와서 사실 이런 노동자 지식인이 어떤 독자적인 어떤 권력화하는 이런 현상을 막 비판하니까 이게 이제 뭐 좌파 지식인을 까지 쓰이는 거지. 반지성주의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사실 반지성주의의 타겟은 좌파 지식인이에요. 좌파 지식인. 왜냐면 우파는 지식인이 없으니까. 우파 지식인 자기들 지식인이라고 생각 안 하죠. 이효령은 옛날에 좌파였죠. 옛날에. 자유주의 좌파였죠. 옛날에 이효령 씨가 썼던 그 옛날 글을 보세요. 보면 상당히 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우파라는 개념들 자체가 사실은 좀 무의미한 측면이 있는데 북한에 반대하냐 북한에 찬성하냐에 따라 좌파 우파가 나눠져 버리니까 이건 코미디죠. 그러니까 시중에 통용되는 좌파 우파 개념과는 약간 다른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문좌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좌파가 좀 아닌 좀 우리식들의 어떤 좀 급진적 좌파를 인문좌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인문좌파는 여기 랑시에르가 말하는 미학적 차원과도 유사한 겁니다. 미학적 차원 갖고 있는 그죠? 방황하는 공백이에요. 방황하는 공백. 주체화되고 있는 주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체화. 그러니까 방황하는 주체지 이게. 떠도는 주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주체화되고 있는. 끊임없이 주체화하고 있는. 들레즈의 욕망하는 기계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욕망하는 기계. 응? 둘레즈는 멈추면 잡히는 거 아니지. 포획당하는 것이 뭐죠? 고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잡히면 죽는 거죠. 끝나는 거지, 그게. 그죠? 근데, 뭐 영원히 잡혀있지도 않지만, 또 떠도입니다. 또 떠들어와. 계속. 둘레즈가 증명하려고 했던 그거죠.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내재성이라는 것이 잡혀있지 않죠. 내재성은 꾸준히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응? 내재성은 내재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내재성은 바로 이제 그 공백과 같은 거예요. 이건 뭡니까? 부재하는 존재. 부재함으로써 존재하는 거지. 부재의 존재예요. 부재의 존재. 그러니까 존재하게 되면 뭐가 돼? 잡히는 거죠. 락강이 말하는 분석과 욕망과 같은 거예요. 애매모호한 어디에 그 논리에도 포섭되지 않는 애매한 욕망이죠. 이게 애매한 욕망. 그건데
사실 지금 현대 철학들은 전부 다 이 문제를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이 내재장의 문제를 전부 다 이야기해요. 이 애매함, 이 상징계나 제도나 체계 속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그죠? 둘레절을 이제 뚜르니에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뚜르니에가 젊은 시절에 이제 둘레절과 만나가지고 자기에겐 소설에 보면 둘레절 캐릭터가 나와요. 그게 뚜르니에가 쓴 소설 중에 하나에. 그거 보면 반체계의 악마라고 돼 있어요. 반체계성의 악마. 둘레절가. 그러니까 반체계를 혐오하는 악마야. 둘레절가. 뭐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굉장히 그 둘레절가 때 체계를 혐오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둘레절가 체계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이 체계에 포섭되지 않은 어떤 사유되지 아니하는 것들. 왜냐하면 둘레절은 사유되는 것과 사유되지 않은 것 구분하기 때문에 사유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체계성인데, 그래서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랑셰르가 말하는 어떤 미학 체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식별 체제예요. 식별 체제. 둘레절적으로 말한다면 사유되는 거죠. 사유되는 것. 사유될 수 있는 것. 바디오식으로 말하면 세매진 것이에요. 세매진 것. 이런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부르디의 생각들에 대해서 랑셰르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주장들이 전복적이긴 하지만 랑셰르가 볼 때는 정치적이긴 않아요. 그래서 부르디에는 기본적으로 칸트가 말한 취미 판단의 이야기들을 탈신비하고 유물론화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랑셰르는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뒤집어서 배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부르디에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랑셰르가 볼 때는 예술과 감성적 판단의 절대화를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걸 랑셰르는 보죠. 그러니까 예술과 감성적 판단의 절대화를 부정해요. 예술을 절대화하는 것, 감성적 판단을 절대화하는 그걸 항상 어디다 연결시킵니까? 사회에다가 고정시키려고 그런다는 거야. 랑셰르가 볼 때는 이거는 뭐야? 윤리적, 공동체적 윤리에다가 미학적 차원을 계속 고정시키려고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뭘로 만들어요? 사회적 차원을 자꾸 가져가려고 그런다는 거지. 이거는 둘레즈가 칸트를 비판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칸트를 비판할 때. 그 내재성을 그냥 내재성으로 둬야 되는데, 걔를 어떻게 자꾸 선언적 주체로 가져가려고 그러잖아. 구겨 넣으려고 그런다는 거지. 어떤 특정한 주체에다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런다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랑셰르는. 그래서, 뭐라면 예술을 자꾸 사건으로 보고 보니까, 그죠? 그 사건의 순간에서 급진성을 읽어내는 거. 왜 그럽니까? 브루디아 같은 주장에 따르면 결국 예술의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예술 행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방가르드가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아방가르드가. 그래서 뭐라, 예술 행위가 더 현실성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착각들을 준다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럼 그 현실이 뭐냐? 그죠? 그게 브루디아는 대답을 못하지. 계급투쟁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럼 계급투쟁이 뭐냐? 뭐 이렇게 무슨 계급투쟁이 어떤 현실이냐? 항상 그런 선언적 범주. 그죠? 계급투쟁이나 선언적 범주가 존재하게 된다고요, 그게. 응? 근데 계급투쟁이 그렇게 선언적으로 있는 게 아니죠. 외부에. 예술 바깥에. 그 예술은 계급투쟁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대치동에 모여서 노는 아줌마들에게는 계급투쟁이 없어요, 그게? 거기도 계급투쟁이 있죠. 그지? 계급투쟁이 별게 아니에요, 그게. 그 계급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갈등이야. 그냥 갈등이라 보면 돼요. 그냥 요즘에는 그 갈등이라 부르는데, 그냥. 뭐, 그게 이제 마오가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급투쟁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갈등. 사회적 갈등을 말하는데, 그 갈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 그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뭘로 덮여 있어요. 미학으로 쫙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은폐가 아니라는 거지. 그게 미학에 의해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랑셰르의 생각이잖아. 이게 은폐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죠? 브루디에적 생각이라면. 이게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생각. 그러니까 랑셰르가 말하는 정치라는 것은 조건이죠. 정치라는 것은. 어떤 미학이 깨지고 정치가 오는 게 아니에요. 또는 미학을 정치화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처럼. 미학을 정치화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뭐죠? 항상 정치적인 것을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학리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랑셰르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루디에가 말하는 거니까 예술
행위가 예술 체제라든가 미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실성을 은폐하는 행위고 그 예술 행위가 훨씬 더 현실에 가깝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술 행위를 통해서 예술을 이렇게 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죠? 불대적 생각에 이건 저기 비판 이론가들도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건의 순간 뭐 이런 것에다 급진성을 이제 부여하는 이런 거에 들어간다 보고 또 그 다음에 랑셰르는 료타르는 이제 숭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료타르도 미학을 부정하고 숭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볼 때는 좀 뭔가 이제 아니다라고 랑셰르는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예술을 단절로 파악하는 단절에서 뭔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단절을 은폐하는 것이 미학이다. 이렇게 료타르는 주장해요. 그 미학이 뭐냐 포섭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르트가 말하는 것처럼 미학의 어떤 급진적인 것들을 다 포섭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절이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미학사들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미학들이 사실은 과거에부터 있던 것들에서 개성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학적 전통이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여기서는 완전히 숭고한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나오는 것들이 바로 굉장히 급진적인 거라고 이제 료타르는 주장하는데 그래서 이걸 또 비판하고 또 랑셰르는 바디오도 또 비판해요. 그러니까 바디오는 예술을 이제 감각계 내에서 벌어지는 이 관념의 사건들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한다는 거예요. 랑셰르가 볼 때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본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학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낭만적으로 찬양하는 어떤 그런 관점을 바디오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쁘게 본다는 거죠. 그것으로 계속 이제 회귀해서 돌아가는.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이 랑셰르가 바디오를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오가 미학, 예술에서의 사건 이야기 할 때는 그것은 바로 이 주체화와 관련되어 있죠. 사건으로 주체화되는 것들. 물론 이제 랑셰르 볼 때는 여하튼 이 주체화는 뭐죠? 기존의 미학 체제와 다른 주체라는 전제가 있죠. 그죠? 바디오한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랑셰르는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지. 어떤 면에서. 항상 그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랑셰르가 볼 때는. 기존의 미학과 그 미학의 어떤 행위가, 예술의 행위가 어쨌든 섞여있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섞여있는 걸 참지를 못하고, 바디오든 리오타르든 브루디는 전부 다 뭐라는 거야.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일자적으로 거기에다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야, 자꾸. 혼돈으로 놔두지 않고, 그걸 계속 정리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하려고 그러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랑셰르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위계화되고 그것이, 미학적 차원이 위계화되고 그것이 미학적 차원의 길을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응? 그러니까 바디오가 말한 것처럼 철학으로 그것을 규정하고 평가해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미학적 차원으로부터 다시 공동체적 윤리 속으로, 규범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절대 뭡니까? 그것을, 놔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항상 그렇게 떠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랑셰르가 볼 때는.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랑셰르가 바라보는 것은 미학을 철학이나 예술학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예술이다. 예술학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술학. 이런 예술학이라든가 철학이 있어야, 예술 철학이 있어야지만 뭐죠? 이런 어떤 감각적인 것은 나눔도 가능하고 미학적 차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브루디에라든가 리오타르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술을 어떤 사유라든가 행위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야. 또는 해석. 이런 거 자꾸 본다는 거지. 그리고 또는 세관의 역사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에 선행하는 어떤 그 무슨 굉장히 감각적인 것의 모체. 이런 걸로 예술을 자꾸 설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하이데거적인 어떤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작품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의 근거인 어떤 예술 행위를 섞어버리는 것을 이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요. 이것을 혼동을 계속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랑셰르는. 그래서 이 둘에 대한 부정적인, 이 둘 모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어떤 경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뭡니까? 반미학적 태도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보면 반미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학이란 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말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기본적으로 이 두 경향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이 바로 랑셰르가 볼 때는 바로 그게 정치성이라는 거예요. 미학이. 그 두 부분이 섞일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미학의 차원이 출몰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랑셰르가 이 사람들을 가지고 진정한 미학의 정치성에 주목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는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비판하는 요지.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브루디에나 리오타르가 볼 때 미학이라는 것은 식별체제에 속하는 주장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식별체제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식별하려고 그러는데, 랑셰르가 볼 때, 진짜 미학적 차원이라는 것은, 어때요? 식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새로운 감각이니까. 새로운 감각이라는 것은 기존의 인식체계로서 보습이 되지 않죠. 미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서 미학을 옹호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당연히 이런 과정이니까 미학을 폐기할 수가 없어요. 미학을 폐기할 수 없고, 비평과 예술 행위가 뒤섞이는 지점에서 이 미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대상들이나 그 대상들에 대한 경험의 방식들, 그 대상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술에 대한 사유 형태들을 식별할 만한 근거들을 이 미학들이 제공해요. 미학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작품이 훌륭하고 안 좋고 이런 거, 다시 말하면 감각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이 있어야지 미학적 판단이, 제3의 판단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관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되어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감각적 판단, 윤리적 판단은 나쁜 것이고 칸트처럼 미학적 판단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안 된다면 그거는 미학의 어떤 진정한 정치성을 뭐라는 거예요? 간과하는 태도라는 거죠. 간과하는 태도. 자, 이건데, 그래서 랑셰르에게 미학의 정치성이라는 것은 이 제3의 차원, 이 두 가지가, 그죠? 예술 행위와 비평, 감각적 차원, 감각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 이 섞여버리는 상황이에요. 어느 게 옳은 건지, 어느 게 쾌고 어느 게 불쾌인지, 그죠?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늠할 수가. 그죠?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지죠? 언제? 우리나라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문의를 하는 이제 메일들이 오는데, 이제 2008년 촛불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죠. 응?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상을 모르고 살다가, 2008년 촛불 때문에 세상을 알게 됐으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집에 가죠. 대부분 이제 20대 됩니다, 그죠? 또 30대, 20대 후반. 그러니까, 진짜 그냥 막 조용하게 살던 사람들이죠. 근데, 집에 가서 부모님과 싸우는 거야,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도 혼란이 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과 착한 아들, 딸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뭐라, 그 혼란의 상태가 뭐라, 미학적 차원이에요. 싸우게 되는 그 상황. 그러니까 랑셰르의 미학적 차원은 갈등의 상황이죠. 갈등의 상황. 그러니까 랑셰르가 왜 브루디에와 리오타르를 까는지를 알겠죠, 그죠? 여기 바디오는 약간 좀 달라요. 바디오는 갈등을 내내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문제인데, 여기서 랑셰르가 뭘 강조하는 겁니까? 미학의 차원이랑 결국 갈등의 상황. 목들이 와서 충돌하는 상황이죠. 왜? 몫이 없는 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몫을 주장하니까. 그죠? 그 미학적 나눔에서 그 미학적 나눔을 분배받지 못한 자들이 거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몫을 거기서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몫을. 그게 뭐예요? 그 감각, 자신이 느낀 그 감각을 가지고 비평 행위를 하는 거야. 그죠? 거기다 대고 와가 자기가 생각하는 벤슨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장에서 이렇게 상추 팔던 할머니가 홍대 락클럽에 온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상상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죠?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못 오죠. 락이란 음악이 있더라라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어떤 내가 특정 음악을 좋아해라고 말을 하는데 특정 나는 원래 그래. 아니죠. 원래 그러긴 뭘 원래 그래. 다 배운 거지. 취향은 다 배우는 거잖아요. 고상한 취향을 타고난 내가 무슨 그게 어려 죽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한국적 상황이죠. 얘는 참 고상한 취향을 타고났단 말은 의대로 환원시키는 이게 내가 이야기했던 항상 우생학적인 걸로 환원시킨다 이거야. 태생적. 그죠? 태생적인 어떤 그 기원을 계속 환원시키는 버릇이 있죠. 우리나라는. 천재, 신화. 김연아는 천재다. 김연아는 천재야.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지. 그 모차르트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살레르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살레르가 왜 주여 왜 살레르를 내시고 왜 모차르트를 내셨는지 뭐 진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살레르처럼 깨어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런 말 했죠. 그러니까 아침 잠 한 서너 시간씩 자고 음악을 하면 다 천재가 되죠. 그죠? 그걸 못할 뿐이에요. 못할 뿐.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적성 이런 건 다 사후 구성된 거야.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선생님, 저는 10년 영어를 해야 돼. 영어가 안 되면, 그거 하기 싫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어 1년만 해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타고났다고 모르는데, 그건 타고난 게 아니죠. 그건 그 애가, 영어 재밌으니까, 집중력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모든 지적 활동 집중력과 관계거든요. 시간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집중력을 가지고 오래 하는 놈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미친 놈들이지, 거기에. 그게 보통, 락강이 말하는, 이렇게, 이 기본적인 여성적 주의상실을 가지고 있는 주의상실을 가진 존재들이 뭐예요? 그게 이제 주체화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뜻없는 주체들인데, 쾌락원칙에 보섭되지 않는 주체들. 얘들이 뭐야, 얘들? 미친놈들이잖아, 그러니까. 여성 중에 상징계에 보섭되지 않는 주의상실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미친놈들이지.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막 진짜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주상수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이 데미지드 퍼슨이라고 데미지드 피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 여기에는 계급도 없고 여기에는 신분도 없어요 사실은. 응?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화를 모든 영화를 보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정상적 사람들은 안 나와요, 그죠? 그죠? 다 과장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걸 우리가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갈망하기 때문에. 응?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에 보섭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술이 못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보섭되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다 뭐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아무리 거지 같은 드라마라도 보면은 거기에는 어떤 캐릭터가 나오죠, 그죠? 분명히 특이한 캐릭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랑시에르는 그러한 식의 어떤 미학들 또는 예술 철학이나든가, 그죠? 또는 미학 이론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학은 폐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예술은 미학 이론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학이 있어야지만 뭡니까? 예술 행위를 식별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술 행위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인이 말이에요. 그림을 막 그리는 거하고 예술가가 광인처럼 그리는 거하고 명백히 다르죠. 그 어떻게 코끼리가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그게 예술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야. 그것이 바로 랑시에르 볼 때는 미학이에요.
미학의 식별체제라는 거예요. 이 미학의 식별체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 행위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자율적 실천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 그리고 또 예술이 또 미학의 대립적인 것도 아니에요, 랑시르한테는. 서로 대립적인 막 서로 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랑시르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모더니티라든가 뭐 아방가르드란 개념 이런 것들이 모더니즘 개념이라든가 아방가르드 개념들이 랑시르가 볼 때는 그렇게 지난 시절에 했던 그런 미학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이해를 주지 않았다. 왜? 이거는 미학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야? 예술 행위에 대한 그냥 규정이었다는 거야. 예술 행위를 분리시켜내는 어떤 그런 행위, 미학과 분리시켜내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더니즘,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모더니즘 아방가르드가 종문을 고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랑시르의 하나의 해명일 수가 있어요. 이런 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더니즘이 결국은 하나의 마치 TJ 클락이 쓰듯이 그죠. 하나의 유토피아적 기획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 차원이 실현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랑시르가 볼 때는. 대중들 속에 있는 거죠. 대중들 속에. 진짜 미학의 했던 그런 정치라는 것은 대중들 속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랑시르는 굉장히 이런 측면에서 반엘리트주의자예요. 반엘리트주의자. 이런 부분이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뭐라고 또 이제 랑시르가 또 비판을 하냐 그러면 그래서 모더니즘이나 아방가르드 이 이론을 거부하죠. 랑시르는 비판합니다.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왜냐하면 예술 실천과 미학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개념들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일반적 예술 체제가 있죠. 일반적 예술 체제. 거기에 이 보면은 특정한 역사성과 과거와 단절하는 그 뭔가가 일어나요. 어떤 결단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결단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 예술 체제에 있는 것과 특정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과거와 단절하고 있는 어떤 미래에 올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혼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예술 체제의 특이성을 은폐한다고 이야기해요. 랑시르가. 이게 뭐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예술 체제의 특이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랑시르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니는 그러면 어떻게 미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궁극적 예술 체제를 규정하는 게 미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미학들이 계속 쭉 이어져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앞으로 오게 될 그 미학들에 대한 다시 이제 새로운 미학들이 계속 이제 출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랑시르가 말하는 예술 체제의 특이성이에요. 예술 특이성. 그래서 이런 것들은 랑시르가 이제 구체적 예술 작품을 이제 막 그 비평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 내가 볼 때 번역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번역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특이한 예술 체제들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결국 이 모더니즘의 아방가르드 예술들은요 미래에 새롭게 출현할 예술 체제를 식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론을 가지고는 그죠? 모더니즘이나 아방가르드 이론을 가지고는 미래에 올 예술에 대해서 결국은 다 뭐야 새로운 거냐 아니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쪽 이론에서는 핵심적인 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출몰하는지에 대해서 얘네들은 그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론들은. 가이드를 주면 못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아방가르드라든가 이 미학의 체제, 아방가르드라든가 모더니즘의 어떤 미학 체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재현적 예술 체제라는 거예요. 재현적 예술 체제. 그래서 이런 그 체제를 이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 체제는 재현적 예술 체제에 반하는 체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미학적 예술 체제라고 이제 랑시르가 부르는데 이게 이제 미학의 정치학에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게 어떤 예술 체제들에 대한 단절이 이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렇게 감각적인 것과 이제
예술 행위와 비평이 이제 뒤섞이는, 윤리적 차원이 뒤섞이는 이러한 그 방식으로 미학적 차원이 출현했을 때, 이 미학적 차원이 누구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책 주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치적 주체가 되는 것들이 뭡니까? 기존에 있는 공동체적 윤리에 반하는 감각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기존의 윤리적, 공동체 윤리가 규정해내왔던 그런 분할선들을 넘어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모든 인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주장들이 아무나의 어떤 주장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바디오적이죠. 이 자기 특수성을 보편적인 것처럼 주장하게 되는, 이때 정치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걸 바디오는 정치적인 것이라 부르죠. 정치적인 것. 바디오의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치안에 대한 요구가 마찬가지. 이건 공동체적 윤리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공동체적 유계를 유지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정치죠. 그래서 그렇게 포섭되지 않은 것을 찾아내가지고 포섭하는 것을 치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폭주족 같은 경우죠. 찾아내서, 그죠? 폭주족이 안 되게 교육을 시키죠, 그죠? 착한 사람들이 불러내가지고 10대들 교육시킵니다. 뭐 이런 것들, 그죠? 범죄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인문학 교육을 시켜요, 그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랑시가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쓰는 말로 바꾼다면 정상국가에 대한 요청이죠. 쾌락의 평등주의.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거기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정치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 정치적 국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가야지만 정치적인 것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먼저 가야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몫이 없다라는 것은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랑시에르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지 않는 자를 말해요. 그 분할된 속에 있지만 말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자, 발언권이 없는 자죠. 그런 면에서 몫이 없는 자가 자기 주장을 하고 나오는 것들이 바로 대모사로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촛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몫이 없는 자들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성과 청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과 청소년 이 먼저 나왔죠.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랬던 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다큐멘터리가 막 찍히고 이러고 봤는데, 쌍코나 소울드레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 운동권들이 당황했어요.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집회들을 초반에 주도했던 세력들이 여성과 10대였다는 것은, 거기에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목을 별로 안 했어, 그때. 아마 제가 최초로 주목했을 거예요. 최초로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칼럼이라 되고. 그냥, 그게 왜 중요해요? 랑시에르적 관점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들이 마치 뭔처럼 이야기, 운동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쌍코가 나와서, 쌍꺼풀과 코수술인데, 거기 가보세요. 뭐 코수술하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 잔뜩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면 자기개발적인 주체죠. 그러니까. 그죠? 제가 생각하면 제가 앞에서 막 자기개발적 주체라는 건 사실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게 그 이야기인데, 자기개발적 주체라는 건 사실 공동체에 붙잡혀 있는 인간 동물들이잖아. 이게 뭐, 주체화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체화되고 있는 주체는 고정되어 있는 거지. 고정되어 있는 원소들이지. 그러니까. 자기개발 주체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자기개발적인 어떤 그런 구성원이었다는 거야. 공동체 내에서. 그냥 공동체의 어떤 쾌락원칙 충실히 따라가던, 그죠? 이 자기개발적 주체들은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이 공백들이 떠돌기 시작. 이게 뭔지를 해명하는 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나왔느냐는 거지. 그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고, 왜?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랑시에르 말하잖아요. 그게 미학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섞여버렸다는 거죠, 그게. 정치적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비정치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섞여버렸잖아요, 거기에서. 공동체적인 윤리가 구역지어 놓았던 영역들이 다 섞여버렸잖아요, 거기에서. 원더걸스 노래가 거기서 불려지고 말이야.
뭐야, 이렇게 탤런트가 말입니다. 또는 10대에 가서 아이돌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고, 이런 황당한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권들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진보개혁 세력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보개혁 세력들이. 응? 이 엘리트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트주의가.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선도투쟁 환상이 있는가. 지도 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촛불이 붕괴한 것이 지도 세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아직 여전히. 근데 지도 세력은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죠, 나중에. 그죠? 지도 세력이라는 것이. 요즘에 무슨 레닌이 나와서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지적이 이제 해명하려는 게 아니라 레닌이라는 것이 영웅적으로 레닌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레닌이 뭐가 레닌으로 만들었냐, 레닌이란 주체화가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것이 지적의 질문이잖아. 전혀 다른 생각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레닌은 위대했기 때문에 역사가 인정이 됐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주의가 우리에게 유포시키는 환상이죠. 개인에 대한 환상. 레닌이라는 개인에 대한 환상을 자꾸 만들어주잖아. 영웅시하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진보개혁 때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그것을 경험해 보면 사람들이 지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 반대라고. 그러니까 경험을 해도 거기에 대한 인지가 안 되어 있으면 경험을 해도 그게 그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랑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무상급식을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자체 그런 발상들 자체가 무상급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중들 무상급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필요가 없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야. 무상급식을 받는 것을 내가 거지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도를 가보시면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인도가 그걸 치울 수 있는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력이 없는 게 아니죠. 인력은 생각이 오고 있잖아요. 그게. 근데 왜 안 치웁니까? 내가 언터처블이야. 그 쓰레기를 왜 치우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죠? 이게 뭐야? 랑시에라가 말하는 위약이잖아. 이게 감각의 나눔이잖아요. 이게. 이거에 따라 사람들이 식별을 하잖아요. 이 식별 체제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상급식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대중들이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무상급식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경험을 해보면.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진보좌파고 말이에요. 진보 세력이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엘리트주의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양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엘리트주의적 발상이잖아. 과연 논쟁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지지하지 않는 대중과 진보 세력이 거기서 국계론이 나오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지지자들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국계론이 나오는 거지. 그런 식의 논리를 자꾸 구사하다 보면 결국 항상 뭐죠? 진보 개혁 세력들은 뭔가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한국 사회는 무지몽면. 그래서 진보정당의 지지율이 이거밖에 나오지 않는.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그죠? 과연 그럴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 많은 대중들은 문제점을 느끼면서도 왜 한나라당을 뽑을까? 그러니까 요즘에 또 나온 말이, 그럴듯한 말이, 이 경험론적인 또 그럴듯한 말이 있죠. 요즘 잘 쓰는 말이. 민주당을 지지했더만 쪽박을 차게 만들었고 한나라당을 지지했더만 부자로 만들어줬다. 이런 말이 나오죠 지금. 경실련 전 누구 모시가 그런 말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한나라당 찍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 이건 괜히 유물론적일 것 같죠 여러분. 유물론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경험론적 이야기야. 경험론적 이야기는 실용주의적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사람은요,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절대. 사람은
절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경험에 의해서 실천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나라가 참 진보개혁세 때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정당을 까는 노무현 지지자들, 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그게 비슷해요. 갖고 있는 생각들이. 좌파라고 불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솔직히 말하면. 좌파는 뭐죠? 이런 거 자체를 의심해야죠. 이런 거 자체를. 이건 뭐야 도대체. 같은 논리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뭐 진보정당이 짓고 나면 뭐 노무현 정부처럼 안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완전히 뭐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가 들었을 것 같습니까? 진보정당이 짓고 난다고? 못한다니까. 그죠? 투표를 가지고 집권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보정당이 뭐 98%, 그럼 진보정당 지지율이 98% 나오면 세상이 이미 변해버렸는데, 뭐 진보정당 왜 지지율이 이미 세상이 다 변해버린 건데. 그게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그런 사건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사건이 먼저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지적세만, 그런 주체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그 정치적인 개입이 되는 거지. 그럼 그게 어디서 옵니까? 그게 경험에서 와요? 아니지, 경험을 뛰어넘는 도약에서 오잖아. 키에르케가르가 말하는 신념의 기사들이 뭘 만들어내잖아요. 이거 다 경험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무상급식이 좋은 줄 몰라요? 뭐 눈이 없어요. 나가면 다 보이는데. 어? 뭐 해외여행 안 갑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가지. 뭐 책 못 읽어요, 그 사람들. 책 다 읽지. 근데 왜 안 해요? 그런 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안 해? 거기에 대한 욕망이 없는 거야.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랑시엘에게 알미란 것은 뭐와 관련된, 감각과 관련된, 욕망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사유, 예? 그, 독일 관념론이나, 그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합리적 사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바디오나 랑시에르나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낙강부터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휴머니즘이 아니라는 거지, 세상을 바꾸는 게.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지금 쭉 이런, 뭐 몇 주 동안 이런 일 했는데, 이제 마무리 질 때 왔는데요. 결국 인문좌파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기존의 어떤 그런 좌파 우파 구도를 벗어난 독특한 사유를 한다고 제가 규정을 지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좌파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파죠. 좌파인데, 인문학적인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좌파적 기획을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이에요. 기존의 어떤 좌파적 기획을 의심한 사람들이죠. 기존의 좌파 우파 구도라는 건 사실 공생관계잖아. 공생관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공생관계고, 그죠? 지금 제가 지금 보면 황당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지사 가지고 뭐 이렇게 김문수에 대항하는 뭐 후보 단일, 언제까지 우리는 오직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야 될까? 선거 국면에서. 진보정당 뭐 니는 될 게임도 아니니까 그만두라. 뭐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어? 무슨 고소도판에 니 죽으라, 니 칠래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무슨 정치적인 거야? 이거는 랑시에르 볼 때 뭐야? 그 공동체적 미학교의 어떤 감각의 나눔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건 절대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이 감각의 나눔을 깨고 나오는 미학적 차원이 정치적인 거지. 2008년 촛불에서 정치적인 게 나왔잖아, 거기에서. 그걸 전부 다 뭘 하려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포섭하려고 그러지, 그 정치를 제대로 보려고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진보정당이 심상정 씨나 뭐 노회찬 씨 대통령 만드는 정당이에요, 그게? 응? 심상정 씨가 나와가 저는 이제 대통령을 갈 겁니다. 이게 정치적 선언인가? 저는 아니라 봐. 심상정 씨가 대통령 되면 세상이 방금 변해 있는 거예요. 어? 그죠?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주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근데 그걸 전부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면은, 또 이게 조직의 논리잖아, 그게. 징치해버리고 말이야, 이렇게. 응?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틀대로 놀아야 되고, 그죠? 그래, 지금 처음에 2008년 촛불 이후에 민노당이나 진보정당에 가입했다가 전부 다
탈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 의뢰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왜 의뢰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의뢰 그럴까?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 이게 이제 랑시에르가 혼자만 올 수 있는, 여기는 분명히 이제 바디오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뭔가가 또 있어야 돼요. 랑시에르는 사실 이런 건 없거든요. 이런 걸 기획하고 이렇게, 이런 것 자체로 고민하지는 않아요, 랑시에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랑시에르가 상당히 그런 건 있죠. 그래서 하여튼, 랑시에르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처해 있는 이 현실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뭐죠? 부정할 수 없는 것들. 철저한 긍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긍정 속.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표피,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 이외에 어떤 다른 차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랑시에르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상당히 들레저적이야. 들레적이라고. 그러면서. 이 상당히 재밌는데. 여하튼,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마지막까지, 이렇게 내용들의 핵심들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에 대한 문제고요. 이 주체의 문제라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주체화의 문제입니다. 존재론적 주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체화되는가, 이 주체화를 추동해가는 어떤 그런 힘들, 그죠? 그것이 그냥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어떤 힘들이 아니라 이런 어떤 사회화의 과정이라든가 어떤 공동체 윤리의 체득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생긴다는 것, 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했던 이론가들의 공통된 주장들이에요. 결국 그것이 모아지는 것은 바로 정치라는 차원으로 모아진다는 것. 물론 바디오는 정치만 진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만,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전부 다 이론가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다시 기회가 되면 한번 뵙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